당정이 코로나 손실 보상과 관련해 영업시간 제한뿐 아니라 인원 제한도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피해가 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해선 선지원, 후정산 방식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코로나19 방역 조치 강화가 불가피해졌다며 정부의 추경 편성과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부인 김건희 씨의 사과 입장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국회가 의장국을 맡은 제29차 아시아 태평양 의회 포럼 APPF 총회가 폐막했습니다. 참가국들은 남북 국회회담과 종전선언 지지를 담은 한반도 평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정치 이슈와 현안에 대한 전직 의원들의 날카로운 시각, 맞짱 토론. 오늘은 대선을 석 달여 앞두고 불거진 윤석열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의 허위 경영 논란과 이재명 후보가 내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선보상, 선지원 카드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5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긴급 당정 협의를 열고 사적 모임 허용 인원 축소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정부는 거리두기 강화와 함께 방역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일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꺾는 것이 첫 번째 목표라며 특단의 방역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긴급 성명을 통해 즉각적인 거리두기 강화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선제적 보상을 당정에 요청했는데 당정은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축소하고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협의했습니다. 강화된 방역 조치와 손실 보상 방안은 내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께도 송구스럽습니다만 또다시 방역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강화된 방역은 다시 한번 우리를 위기에서 벗어나게 할 것입니다. 당정은 방역 강화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 보상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구체적인 안이 나오진 않았지만 우선 정부 시행령을 개정해 영업시간 제한뿐 아니라 인원 제한 조치도 손실 보상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또 손실 보상과 관련해 선지원 후정산 방식에 대한 논의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손실 보상이 아니라 재난지원금 방식으로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과 정부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상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당정은 백신과 인과성이 없다는 명백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보상과 지원을 책임지는 백신 국가 책임제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위드 코로나 철회라며 정부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하루 확진자 10,000명까지 감당할 수 있다고 했는데 확진자 8,000명에 도달하기도 전에 전국 병상이 포화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의 오락가락 방역 행정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며 당정이 즉각 보상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의당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보다는 병상과 보건의료 인력 확보, 손실보상 피해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오늘 오전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오후부터 공식 일정을 재개했는데요. 첫 행선지는 코로나 치료 공공병원이었습니다. 이 후보는 다급해진 코로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방역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방역 강화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한 선 지원을 제안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추경 편성을 요청했습니다. 홍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방역조치 강화와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을 촉구했습니다. 코로나 음성 판정 후 서울 보라매 병원을 찾아 코로나 대응 상황을 점검한 이 후보는 코로나 환자 급증으로 의료 체계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어 방역 강화 조치가 불가피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방역 강화 조치가 시행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며 선지원, 후정산 방식으로 지원할 것을 거듭 제안했습니다. 선지원하고 후정산하는 방식, 또 지원과 보상을 적절하게 섞고 그중에서도 특히 지금까지처럼 금융 지원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후보는 재정 마련 방법으로 추경을 꼽았는데 정부엔 추경 편성을, 야당엔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또는 보상 방안 추진을 요청드립니다. 야당이 실질적으로 협조하느냐 아니냐가 50조 발언, 100조 발언의 진정성 여부를 판단하게 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민주당도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병원과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감염병 긴급대응 기금을 조성하고 100조 원 규모의 코로나 재정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를 뒷받침할 국가재정법과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등을 발의할 예정이며 당론 추인 절차도 밟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견제도 이어갔습니다. 특히 윤 후보 아내 김건희 씨 허위 경력 기재 논란과 관련해 시간 강사 자리를 얻기 위해 애쓰는 인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냐며 분노하는 국민 여론을 직시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후보는 또 자신의 SNS에 주가 조작을 통한 불법 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자본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모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씨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노동계 끌어안기 행보에 나섰는데 한국노총 지도부를 만나 노사 자유를 중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배우자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의혹과 관련해선 국민 눈높이와 기대에 미흡한 게 있다면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된 이후 처음으로 노동계와 머리를 맞댔습니다. 노동계 현안을 듣기 위해 찾아간 건데 윤 후보는 한노총의 친구가 되겠다며 친근감을 표했습니다. 또 사람의 노동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노동자가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체고 주역이라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사의 자유를 중시하고 또 국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서로 상생의 이런 대타협을, 대화합을 이루기를 국가는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 후보는 노동계가 요구하고 있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교원 공무원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에 찬성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는 대원칙에는 찬성하지만 사회적 합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약자와의 동행 행보도 이어갔습니다. 한부모 복지협의회를 방문한 윤 후보는 한부모 가정의 어려움을 듣고 지원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개별 가정으로 보내는 지원 물품을 포장하는 봉사활동도 펼쳤습니다. 윤 후보는 배우자 김건희 씨가 겸임교수 지원서에 경력과 수상 이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선 관행에 비춰봐야 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윤 후보는 교수 채용에서 겸임교수는 전공을 보고 시간 강사로 위촉하는 것이지 공개 채용하는 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김건희 씨의 사과 입장에 대해선 국민 눈높이와 기대에 못 미친 데 대해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여권의 이런 그 공세가 좀 기획 공세고 아무리 부당하다고 느껴진다 하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와 국민의 기대에서 봤을 때 조금이라도 미흡한 게 있다면은 국민들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송구한 마음을 갖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우리가 대통령을 뽑는 것이지 대통령 부인을 뽑는 것이 아니라며 논란 차단에 주력했습니다. 강원 표신 잡기에 나선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강원도의 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정부 주도 녹색 치유 관광 투자에 나서겠다고 약속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경희대학교 총학생회 초청 토크 콘서트에 참석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우리 국회가 주최한 아시아태평양 의회 포럼 APPF 제29차 총회가 사흘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막했습니다. 마지막 날 회원국들은 종전선언과 남북 국회회담을 지지하는 한반도 평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사흘간의 일정을 박지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의회 포럼 APPF 총회 마지막 날. 폐막에 앞서 각국의 대표 의원들은 화상으로 만나 아태 지역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의원들은 전 세계가 당면한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변화 위기 등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초국가적인 대응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공동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선진국과 그리고 개발도상국이 힘을 합해야 합니다. 다자간 협력에 기반해서
초국가적 대응을 해 나갈 때 비로소 그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포스트 팬데믹 시대로 이행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APPF는 보다 큰 번영을 위한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영내 협력을 확대하고 상호 의존을 확대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4일 동안 APPF 총회를 통해 논의된 결과물은 초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동선언문에 반영했습니다. 또 13개의 결의안도 채택됐는데 정치안보와 경제무역, 아태지역 협력, 여성 권리 증진 등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를 담았습니다. 특히 한반도 평화 결의안에서 APPF 회원국들은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남북 국회 회담을 지지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아태 지역의 평화와 경제협력,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한반도 평화 결의안에 힘을 실어준 데 대해 감사도 표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이 남북 국회회담과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결의안을 통해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면 화상회의로 열린 이번 APPF 총회 참가 회원국들은 내년 태국 총회에서는 얼굴을 직접 맞대는 대면 회의로 만날 수 있기를 고대했습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와 함께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면서 앞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이 가능할지 또 현 의료 체계로 감당이 가능할지 적지 않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서정숙 의원실 주최로 코로나19 대응의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전문가들은 치료제 도입과 병상 확보를 가장 시급한 것으로 꼽았습니다. 김동희 기자가 전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중 사망하는 사람의 비율이 어제 기준으로 1.62%에 이르렀습니다. 불과 3, 4개월 전 0.3%대였던 것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에 대한 의견은 달랐지만 경구용 치료제와 항체 치료제 도입과 병상 확보가 일상 회복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먼저 백신 접종 효과가 떨어지긴 했지만 장기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결국 백신 접종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미접종자에 대해서 백신 접종을 진행을 하고 3회 접종을 최대한 빠르게 당기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경구용 치료제의 적극적인 도입을 통해서 중증화 전환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백신 추가 접종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고위험군 위주로 하고 거리 두기와 마스크 쓰기 등 방역 수칙을 더 강화하는 게 중요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특히 오미크론의 경우 감염자 1명이 평균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기초감염 재생산수가 델타 변이보다 높고 잠복기도 2, 3일마다 2배가 될 정도로 빨라 코로나19 대응에 변수가 생긴 상황. 정부가 항체 치료제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확진자가 치료를 받지 못해 병을 중증으로 키우고 사망에 이르는 걸 막으려면 병상 확보와 항체 치료제 대상 확대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거리두기를 통해서 접촉을 차단하고 고위험군은 추가 접종을 하고 병상을 우선 정부가 마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재택에 하시는 분들도 어떤 그 생활치료시설이라든지 보건소나 이런 전담병원에 주사센터를 만들어서 초기에 항체 치료제를 투여하시게 되면 레캐논을 투약을 하면은 사전에 경증이면은 빨리 완화가 되고 중증으로 가는 단계를 또 줄일 수 있는 게 되니까. 국회가 재난특별법을 만들어 치료병상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국립병원법의 설립 목적 자체가 전시, 천재지변 그리고 이런 재난적인 감염병 이런 데 동원하도록 되어 있다면서요. 그리고 그걸 안 하고 있잖아요. 국립병원을 이런 데 동원해서 코로나 치료병상으로 하는 게 그게 뭐가 지금 문제가 될까요? 질병관리청은 국회 예산 심의를 받아 내년에 권역 감염병 전문 병원 한 곳을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코로나19 중증 환자 1명당 간호인력 1.8명을 배정하는 기준을 지키는 등 의료 현장의 근무 여건 개선도 시급한 과제로 꼽혔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보좌진의 성추문 사건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양양자 의원이 복당을 신청했습니다.
양 의원은 경찰로부터 성추행 2차 가해 혐의가 무죄란 취지의 통보를 받았다며 당의 제명 처분 사유가 해소돼 복당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와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 등에서 복당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광주지방법원은 직원을 성추행한 양양작 의원의 전 보좌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오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주말 울산에서 식사를 함께한 사람이 확진 판정을 받자 검사를 받았고 1차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지만 2차 검사 결과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 관계자는 김 원내대표가 주말 이후 울산 자택에서 격리했기 때문에 국회나 선대위의 추가 접촉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논의 예정인 주요 노동 법안에 대해 중소기업계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중기중앙회는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여파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며 충분한 실태 파악 없이 노동계 일방적 주장을 수용하는 입법 추진에 분노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와 통상 임금 수준 확대, 근로자 대표제 절차 위반 시 처벌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강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아시아태평양 의회 포럼 APPF 제29차 총회가 사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모두 무사히 마무리가 이제 됐는데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대한민국 국회가 23년 만에 의장국을 맡았죠. 서울에서 열린 제29차 APPF 총회가 지난 13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총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네. 아태 지역 28개국 중 22개국 총 211명이 참석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보건력 강화를 위한 의회의 역할을 의제로 치열한 논의를 펼쳤습니다. 그동안 국회 방송에서도 생중계를 해왔는데요. 사흘 동안 정치 안보, 경제 무역, 아태 지역 협력 방안으로 세션을 나눠 의견을 나눴고요. 이와 함께 여성의원회의도 열어 여성 관련 의제도 논의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우리 국회에서 처음 개최하는 대규모 국제 행사인데요. 그런 만큼 국회가 세심하게 준비해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다만 대면 회의와 화상 회의로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최근 오미크론과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면서 전면 화상 회의로 진행이 됐습니다. 총회는 박 의장의 코로나 팬데믹과 경제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 협력, 포용적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개회사로 시작이 됐는데요. 박 의장의 개회사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도전 과제의 심각성을 함께 인식하고 이를 포용적 회복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APPF의 결속이 선결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경제 위기, 기후 위기라는 삼각파도 앞에서 담대한 협력과 연대를 이루고 나가십시다. 네, 이 밖에 문재인 대통령과 반기문 녹색성장연구소 이사회 의장도 의회 협력을 강조하는 축사와 환영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에는 APPF 총회에서의 눈에 띄는 성과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번 회의에서 한반도 평화에 관한 결의안을 최종 채택한 게 가장 큰 성과로 꼽히는데요. 네. 종전선언과 남북 국회회담 문구가 최종 반영됐습니다. 종전선언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을 인정하고 대한민국 국회의 조건 없는 남북 국회회담 추진 노력을 환영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실 본회의 전에 국회로 치자면 상임위와 법사위 격인 워킹그룹과 기초위원회에서 이 결의안을 논의했었는데요. 여기서 중국과 러시아, 일본이 한반도 평화 결의안에 부정적인 의견이나 추가 의견을 제시하면서 합의가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마련한 항목별 대응 전략을 통해서 세 차례 치열한 토론을 거치면서 문구를 반영하기로 하는 성과를 거둔 겁니다. 박 의장도 개회사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 중 4자가 함께하는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정치안보 세션에서 진행됐던 논의도 잠시 보고 오시죠.
인구 30억 명의 APPF 회원국의 지지가 뒷받침될 경우 한반도에서의 진정한 전쟁 종식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는 물론 각국 위원들이 강력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한반도 결의안 관련한 각국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 밖에 그 다른 세션들의 결의안들도 채택됐다고 하는데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 초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 협력을 골자로 한 이 공동 선언문과 함께 4가지 세션에서 논의된 13가지의 결의안이 최종 채택됐습니다. 네. 이 코로나19로 훼손된 국민 개개인의 삶을 회복하고 이 회복하기 위해선 국경을 넘는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이 담겼는데요. 각국의 의회 정상들은 아태 지역의 이 코로나19 그리고 안보, 기후위기, 공급망 확보 등의 합의를 이뤘습니다. 먼저 정치안보 세션부터 살펴보면요. 앞서 말씀드린 한반도 평화 결의안을 비롯해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태 지역 테러리즘 대응 협력에 관한 결의안 등 5건을 최종 채택을 했고요. 경제무역 세션에서는 영내 포괄적 동반자 협정인 RCEP 등의 협정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무역 활성화 결의안 등 이 3건의 결의안이 처리됐습니다. 논의 현장 보고 오시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경제 회복은 포용적 성장을 달성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를 이끌어 코로나 이후에 경제적 복원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길입니다. 베트남은 APPF 회원국들과 함께 아태 지역의 모든 국가와 국민을 위한 발전의 이익을 위해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협력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하고 포괄적 경제 회복을 진전시키며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합니다. 네, 이번 결의안에는 또 기후위기 대응과 또 여성의 정치 참여를 촉구하는 그런 결의안도 포함이 됐다고요? 네, 이 APPF의 의회 대표단들 파리 기후 협약에 대한 목표 유지와 유엔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인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의 대표성 보장을 위한 합의에도 이뤘습니다. 네. 그 아태 세션별로 들여다보면요, 아태 지역의 협력 세션에서는 아태 지역의 기후 위기 노력과 백신의 공평한 접근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 3건, 그리고 가장 먼저 개최된 여성 의원 회의에서는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여성 일자리와 그리고 증가한 가정폭력을 개선하고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의 2건의 결의안이 최종 채택됐습니다. 현장 잠깐 보고 오시죠. 여성 종사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숙박, 음식, 교육, 돌봄과 같은 대면 접촉 기반의 서비스 직종의 일자리가 사라짐에 따라 남성보다 더 많은 여성이 실업을 겪었고 여성 중에서도 또 취약한 그런 계층을 의사결정지 또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지위에 오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회복 과정에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의장국을 맡은 제29차 APPF가 막을 내리게 됐는데 마지막으로 이번 총회 개최의 의의를 정리해 볼까요? 네, 먼저 박병석 국회의장의 폐회사를 통해서 의의를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일부 국가의 자국 우선주의를 배격하고 지역경제 통합 증진과 자유무역 확대에도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끌어내는 포용적 성장에 공감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의회에서 서울총회가 뿌린 씨앗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네, 이번 총회가 비대면으로 진행은 됐지만 사전 부속회의와 사흘간의 밀도 있는 총회를 통해서 아태 지역 협력 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전선언과 남북 국회회담이 결의안에 담긴 게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APPF는 앞으로 아태 지역 평화 증진과 경제 협력,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협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2022년 내년 태국에서 열리는 제30차 APPF 총회에도 우리나라 국회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네, 내년에는 그 태국에서 열리게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그 이슈 분석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의회 포럼 APPF 총회 폐막과 의의를 살펴봤습니다. 강민지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12월 15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윤식당 정치판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유튜브를 통해서 식당을 열고 게스트를 초대해 직접 요리해주는 콘텐츠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름하여 윤식당이라고 하는데요. 선대위 관계자는 MBC 놀면 뭐하니에서 유재석 씨가 게스트를 불러서 라면을 끓여주며 대화하는 컨셉과 비슷하다며 현행법상 선거 90일 전부터는 예능에 출연할 수 없기에 이런 자체 프로그램을 준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선대위는 윤식당을 통해 윤 후보의 인간적인 매력을 부각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는데요. 딱딱하고 강해 보이는 기존 이미지와 차별되는 털털한 서결형 느낌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낮은 2030 세대를 비롯한 중도층에게 어필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년 세대 표심을 잡기 위한 노력 이뿐만이 아닌데요. 윤 후보 어제는 윤희숙 전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 발대식에 깜짝 방문해 2030 세대 쓴소리를 직접 듣고 진땀을 뺐습니다. 관련 영상 직접 확인해 보시죠. 제발 좀 친한 척하지 말래요. 각자 지 역할 제대로 해라. 그런 뜻이죠? 내가 검찰에 있을 때 이런 얘기 좀 그만하라는데요. 듣기 싫대요 2030이. 왜 젊은 사람들 하나 해? 꼰대 이미지 굉장히 크답니다 지금. 인정하십니까? 쿨하게 I am 꼰대. 네. I'm 꼰대. 여야 대선 주자들이 내년 대선의 캐스팅보트로 떠오른 청년 세대 표심을 잡기 위해 SNS를 활용한 소통에 정석을 쏟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역시 윤식당이라는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 MZ세대와 거리를 좁혀가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는데요. 이달중으로 개설된다는 윤식당 정치판, 청년 세대를 넘어서 중도층 지지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의사 경력의 체력값, 비용은 무료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깜짝 등장했습니다. 안 후보, 안철수를 팝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 자신을 매물로 내놓는다며 모두 힘든 시기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글에는 본인의 아이디인 찰스를 인증하는 사진도 이렇게 첨부가 돼 있었습니다. 안 후보, 자신의 특기로는 의사 경력으로 사람을 잘 고친다, 몸과 마음 모두. 마라톤 완주 경험으로 체력갑이다라고 썼고요. 제공 가능한 서비스로는 아이 돌봄, 숯불구이집 수총각, 밤늦게 귀가하시는 여성분들을 위한 귀갓길 동행 등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열된 서비스 외에 이런 것도 되나 싶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며 뭐든 불러달라. 2022년 1월 31일까지만 판다. 비용 없음, 내고 환영, 풀거래 우대라고 썼습니다. 다만 현재 안 후보의 판매글은 삭제가 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당근마켓의 관계자는 운영 정책상 생명거래와 나눔은 전면 금지하고 있어서 안 후보 캠프 측에 빠르게 안내 후에 삭제 조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안 후보가 당근마켓에 자신을 매물로 올린 건 최근 국민의당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철수마켓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풀이가 됐는데요. 앞서 안 후보는 철수마켓 모바일 웹페이지를 공개하면서 프로젝트 안철수를 팝니다를 시작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안철수를 팝니다는 국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꼭 필요하신 일을 의뢰해 주시면 제가 직접 달려가서 해결해 드리는 프로젝트입니다. 거대 담론이나 장밋빛 공약 대신 현장에 답이 있다는 확신으로 국민 여러분의 삶과 말씀 속에서 정책 대안을 찾겠습니다. 안철수를 팝니다는 안 후보는 국민의 의뢰를 접수해서 직접 달려가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국민을 만나겠다며 안철수를 팝니다라고 내건 안 후보. 그의 진정성은 과연 국민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강아락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전직 의원들의 날카로운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와 현안들을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맞짱 토론입니다.
오늘도 토론으로 맞짱뜰 두 분인데요.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의혹이 연일 정치권을 이제 술렁이게 하고 있는데 또 다른 가짜 경력 의혹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건희 씨의 해명,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두 분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최민희 의원님. 지금 이 부분은 이 사안을 너무 만만하게 보고 세상 우습게 보고 계십니다. 이게 단지 돋보이려는 욕심이었다. 이건 수상 경력 부분에 허위만 인정한 거거든요. 지금 나온 허위 이력에 의한 업무 방해 건이 무려 5개입니다. 의혹받고 있는 게. 근데 이게 무슨 사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요. 정확히 얘기하면 사문서 위조 건, 이거는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건이고요. 업무 방해가 된다면 이건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안 걸리고 버틴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대한민국 1만 2천 사문서 위조와 업무 방해로 구속되고 형 살고 이런 분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 이런 상황에서 돋보이려는 욕심 때문이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이렇게 세상 우습게 보고 국민 우습게 보시면 정말 안 됩니다. 이거는 범죄 행위를 했는데 이 범죄 행위를 잘 은폐해서 죄값을 치르지 않은 일이 뒤늦게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꼭 여쭤보고 싶은데 국민의힘 쪽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장관을 하나 뽑아요. 그런데 그 장관 후보자가 이런 게 드러났어요. 그러면 청문회 통과할 수 있나요? 장관 후보자 청문회 통과 못합니다. 이거 5개나 나오면.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통과 못할 이런 이력을 가지고 영부인이 되겠다고 나서는 게 말이 됩니까? 사과와 해명으로 그 차원에서 끝날 게 아니라 법적인 책임까지도 물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네요. 네, 이 법적인 책임 문제는 그거는 또 법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니까요. 네. 다만 이게 시간은 좀 지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된다 안 된다 이 문제 차원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일각에서는 우리 당에서 이게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이다. 또는 이제 이 대통령 부인을 뽑는 건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좀 안이하게 대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실 민주당이 지난번 촛불 집회에서 굉장히 압도적인 그런 지지를 받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셨는데 그게 그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어떤 지지, 압도적 지지가 돌아서게 된 가장 큰 계기가 조국 사태였거든요. 근데 그 조국 사태에서 이게 표창장 한 건이 결정적인 또 그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내로남불이라고 그런 건들을 가지고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똑같다 국민들이 볼 때는. 그래서 우리가 내로남불처럼 얘기를 하고 변명을 하고 우기기 시작하면 저는 그것은 수렁으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관계를 빨리 파악을 해서 보니까 일부 문제가 좀 있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빨리 사과를 하고 수습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런 글도 올렸고요. 네. 그런데 오늘 사과는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사과가 충분하냐 또 이런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과를 했다고요? 오늘? 아닙니다. 사과 의향이 있다. 사과를 한 게 아니고 사과를 할 의향이 그 있다. 다음 이렇게. 질문이 바로 이제 그 질문인데요. 네. 사태가 이제 점점 이렇게 커지니까 김건희 씨가 오늘 사과할 의향이 있다라고 이제 언론에 밝혔는데 이제 그 전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언제 등판할지 그 시기를 알려달라 했던 그 태도하고 어쨌든 이제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 들어볼까요? 네, 이게 사과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며칠 안에 사과를 하실 것 같긴 한데요. 네. 그 사과를 어떻게 하느냐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사과할 의향이 있다는데 단서를 계속 달고 얘기를 하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후보도 마치 약간은 제3자 같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직 이제 이분들이 사실은 정치를 한 지가 얼마 안 되셨
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검찰에 계셨기 때문에 이런 사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또 국민들이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실감을 잘 못하고 계신 게 아닌가 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고 이 건은 저는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네. 김건희 씨가 뭐 이렇게 이걸 허위로 작성을 했냐, 얼마나 허위가 있고 몇 개가 허위가 있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은 거짓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진정성을 가지고 정말 다른 토를 달지 않고 무조건 사과를 해야 하고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그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대선 국면이니까 민주당이 수위 조절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역풍도 걱정하겠죠. 이거 그런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는 국민의 마음 못 얻어요, 민주당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실 때 몇 건의 허위 이력이고 아니고가 중요하지 않다는 전제에는 저는 동의가 안 됩니다. 허위 이력 자체가 가짜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김건희 씨와 윤석열 전 총장의 경우는 이 사태가 터졌을 때 해명하는 과정에서 정말 국민들을 경악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 김건희 씨 사과할 의향이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태도입니까? 그리고 공소시효가 다 됐다. 이 얘기가 김건희 씨 엄마한테서도 다른 건에서 나왔는데 이분들은 뭔가 검사들과 가까이 있으면서 머리가 도덕적인 기준이 없어졌다. 이렇게밖에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과해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모를 뽑는 일이냐 이따위 말을 하던데 그러면 영부인은 막 살아도 됩니까? 막 살았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사실이 확인됐을 경우 이게 허위인 것이 영부인 돼도 됩니까? 이게 국민 자존심 건드리시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고 결혼 전에 일이라서 괜찮다? 그러면 과거는 검증하면 안 되죠. 누구도 검증하면 안 됩니다. 예, 이미 지난 일을 왜 검증합니까? 이건 정말 말이 안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안양대, 국민대 등의 결혼 이후에도 허위 이력을 냈다는 겁니다. 여기서 더 경악스러운 것은 윤석열 전 총장의 대응인데요. 그 마이크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여권의 기획공세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기자가 근거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뉴스공장부터 오늘 하루 종일 보니까 그렇다. 그러면서 기획공세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국민에게 미흡한 처신에 대하여 그런 송구한 마음이다. 미흡한 처신이 아니라니까요. 국민 눈높이에 미흡한 처사라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한 마음이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의 어떤 사람은 뭐 그 사문서 제가 대학교 때 감옥 갔을 때 사문서 위조 하나에서 6개월형 받고 오신 분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그때. 그래서 저는 개인 간의 문서도 이렇게 징역을 사냐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분이 한두 분이겠습니까? 무려 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5개의 허위 이력서를 가지고 취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의원들 말에 따르면. 그중에 하나가 지금 사실로 밝혀지고 있고 말하는 것마다 해명마다 거짓입니다. 예를 들면 그 김영령이라는 회장이 뭐 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다. 근데 그 회장은 김건희 씨가 허위 경력의 게임산업협회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거기 회장이 아니었어요. 김범수 씨가 회장이었어요. 그런데 김범수 씨도 김건희가 일한 거 알지 못한다. 김 무슨 회장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해명하면 그 해명이 곧 거짓으로 드러나는 거짓의 꼬리를 무는 이 악순환 앞에서 사과할 의향이 있다거나 이게 여권의 기획공세다. 그러면 YTN이 여권 기획공세 하수인 노릇을 했다는 겁니까? 게다가 더 웃기는 건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대선 나올 걸 알고 2004년에 여권이 이분이 허위 이력서를 하도록 사주했다는 겁니까? 정말 이건 진짜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번 악재가 생기면서 국민의힘이 방어막을 치고 있는 한편 민주당은 모든 화력을 집중하면서 난타전에 나섰습니다. 영상 보고 오시죠. 우리가 대통령을 뽑는 거지 무슨 대통령 부인을 뽑는 거 아니잖아요. 지나칠 정도로다가 뭐 후보의 부인에 대해서 이러고저러고 난 얘기한다는 건 내 상식으로 잘 납득이 잘 안 돼.
그건 뭐 어느 시점이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나름대로의 좀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니까. 경력은 위조하고 인생은 사기고 해명은 거짓이고 14년 허위 경력의 김건희 씨 이쯤 되면 사고가 아니라 인생을 위조한 수준이 아니겠습니까? 윤로남불 윤석열 후보와 이준자 때 이준석 대표는 거짓 이력서를 감싸면서 2030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습니다. 결혼 전이니까 괜찮고 부부는 몰라도 전체 허위는 아니라는 말도 술은 마셨는데 물도 먹었으면 음주가 아니다 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부분 사기는 사기가 아닙니까? 네, 어쨌든 이제 김건희 씨의 등판 스케줄을 놓고 국민의힘 다시 또 고심에 들어가야 될 그런 딜레마에 빠진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요. 두 분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씨 등판을 최대한 미뤄야 된다, 아니면 조기 등판해서 정면 돌파해야 된다. 두 분의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최민희 의원님. 저 관심 없습니다. 5개의 범죄를 저지르고 책임도 안 지고 은폐했던 분이 무슨 등판하고 안 하고가 국민의 관심사입니까? 저는 뭐 그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 윤석열 전 총장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게, 이 시간 강사 겸임 교수는 아름아름으로 뽑았다. 그러니까 경력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건 뭐냐면 그 허위 경력이 이용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맞습니다. 뭐가 맞냐면 겸임 교수는 아름아름으로 뽑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력을 속일 이유가 없어요. 잘 아는 사람들끼리 네. 오히려 소개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더 이상한 겁니다. 아는 사람이 했는데 그럼 그 아는 사람한테조차 그동안 경력을 속여왔던가? 이런 의혹이 제기되기 때문에 이건 철저한 진상규명, 사실 확인, 그리고 저는 이 시점에서 민주당은 김건희 씨가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생각합니다. 거짓말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공소시효가 상관없는 공선법상의 허위 사실 유포 문제를 다투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김종인 위원장 보면서 나름 여야를 넘나드시면서 대한민국 정치를 중도화시키려고 애쓴 공적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뽑는 거지 대통령 부인 뽑는 거냐? 맞죠, 대통령 뽑는 게. 근데 대통령, 솔직히 김종인 위원장께 여쭙고 싶은 게, 그런 김건희 씨의 지금 최소한 하나는 사실로 확인된 허위, 그리고 앞으로 남은 4개의 허위, 이게 사실이라도 김건희 씨가 대통령 후보 부인, 대통령의 부인이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종인 위원장님? 그 등판 자체에 대해서는 뭐 관심 없습니다. 관심 자체가 네. 없다. 알겠습니다. 네, 이현주 의원님. 네, 전략적으로 보면 빨리 등판해가지고 좋을 게 없겠죠. 제가 봤을 때는 저분이 아직 지금 상황 파악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실수하고 계속 문제가 될 거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사과는 하더라도 활동을 공개적으로 안 하는 게 좋겠다. 라고 저는 조언을 많이 구한다면 얘기를 하고 싶고요. 김종인 대표 아까 그 말씀을 봤는데 저런 이제 반응은 매를 봅니다. 네. 그래서 사과를 할 때는 그냥 깔끔하게 사과만 딱 하고 말아야지 뭐 이게 대통령을 뽑는 거지 부인을 뽑는 게 아니다. 이런 식의 태도는 오히려 국민들로 하여금 분노를 유발하기 때문에 굉장히 현명하지 못한 태도인 것 같고, 저분도 이제 나이를 많이 드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대의 흐름 그리고 젊은 사람들의 정서 이런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 부인을 뽑는 게 아니죠. 그래서 만약에 뭐 줄리냐 아니냐, 혹은 이분의 어떤 신분이 어땠느냐, 뭐 집안이 어땠느냐, 학벌이 어땠느냐, 뭐 가방끈이 짧다 이런 게 문제가 돼서 후보의 부인이 후보 부인 하기에는 너무 이렇게 좀 미약하다 뭐 이런 평가를 하는 거라면 그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이건 행실에 대한 문제고 어떤 이 사람의 품성의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대통령 부인뿐만이 아니라 배우자뿐만이 아니라 대통령 측근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대통령이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그의 어떤 의사결정과 행실 이런 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그걸 국민들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제가 우리 당을 좀 두둔을 해야 되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둔할 게 없고 빨리 수습하고 최대한 낮추고 국민들께 무조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이걸 뭐 가지고 자꾸 알가알부한다든지 두둔하려고 한다든지 변명하려고 하는 순간 굉장히 역풍을 맞는다. 또 마찬가지로 저는 민주당도 사실은 조국 사태라든지 과거에 그런 어떤 그런 걸로 국민들한테 약간 찍혔던 네.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또 이게 잘 됐다. 이게 또 웬 기회냐 이래가지고 막 공세를 퍼부으면 국민들이 보실 때는 똑같은 것들끼리 또 정치는 이래서 안 돼. 이래서 오히려 민주당한테도 도움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국민들이 이미 다 보고 있기 때문에 팩트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판단을 구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그냥 있는 것이 맞지 어느 쪽이든 간에 말이 많으면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잠시만요. 제가 처음에 민주당이 역풍 불까 봐 수위 조절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저 말씀이 지극히 기성 정치권에서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 건은 저는 만약에 민주당이 대선의 유불리에 따라 공세를 심하게 퍼붓거나 대선의 유불리에 따라 할 일을 안 하면 정말 민주당은 설 자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에 나온 명분이 지금 두 번의 사법부의 판단으로 징계가 정당했다. 추미애 장관의 징계가 정당했다는 두 번의 판결이 나왔어요. 이것으로 정치적 명분의 대부분이 소실됐고 이제는 사실 조국과 문재인 정부가 억울했지만 내로남불 프레임을 만들어서 만들어진 내로남불 프레임에 얹혀서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본인의 아내가 거짓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았는데 네네. 이제 정치적 명분에 남은 아주 작은 것이 사라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주제 여기까지 듣고 다음 주제가 또 남아 있습니다.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고 일정을 재개한 이재명 대선 후보. 정부에 선제적으로 거리두기 강화를 요청하면서 선무상 카드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나아가서 야당을 본격 압박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불가피하게 아마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라든지 방역 지침을 강화해야 될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선지원하고 구정선하는 방식, 이런 방식에 야당이 실질적으로 협조하느냐 아니냐가 50조 발언, 100조 발언의 진정성 여부를 판단하게 할 것이다 라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사례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양도구역적인 행태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아마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선보상, 성지원을 제안한 이 후보에 발맞춰서 민주당이 추경에 시동을 거는 모습인데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손실보상법 개정 관련 정치적 쇼다, 이재명 하명법이다 라면서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얘기만 들어보면 이 합리적인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들리는데 문제는 지금 이게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재부가 반대하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야당이 지금 100석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100석도 채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야당에게 공세를 퍼붓기 전에 우선 기재부부터 설득하고 그게 다 된 다음에 야당을 압박을 하는 게 순서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 워낙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원래는 이렇게 재정을 많이 쓰는 거 확장적 재정 정책을 찬성하진 않습니다만 지금같이 특별한 상황에서는 과감하게 할 필요도 있다라는 그 원칙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어떤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이 백신 부작용과 관련해서 또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방역에만 다들 신경을 쓰고 이 백신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임상이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지금 이렇게 다 접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부작용으로 추측되는 그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야가 이 예전에 보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라든가 또는 세월호 사건 이런 경우에 대량의 어떤 피해가 있을 때 우선 본인이 입증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추정을 한 다음에 그리고 급한 걸 보상을 해주고 나중에 그 부분을 걸러내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지금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후보들이 조금 더 국민들의 밑바닥의 그런 사정들을 좀 알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는 국민의힘이 참
이것도 염치 없게 됐죠. 면 빠지게 됐죠.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이 100조 긴급 네. 자금 마련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좋다. 근데 왜 이거를 표와 관련지어서 선거 때 하냐. 빨리 우리 하자. 이러니까 한 발 물러서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이건 여야 협상 대상이 아니라 대선 이후에 대통령 비상대권으로 하겠다. 이때부터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좀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후보하고 불일치됐어요. 이게 윤석열 후보는 빨리 하자. 그 후보니까 그래요. 왜냐하면 50조 원이었죠? 처음에 50조였는데 100조라도 빨리 하자. 100조라도 이렇게 빨리 이제 하자, 바뀌었습니다. 이런 거였죠. 네. 그래서 이게 근데 이 후보들이 이렇게 되는 걸 조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후보들은 현장을 계속 돌잖아요. 네. 그러면 정말 민생 현장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해서 책상머리에 있는 분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언론 보도도 되게 피상적인데 현장에 다녀보면 진짜 분노가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더 비상사태가 터진 겁니다. 위드 코로나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은 사망자 숫자도 적고 확진자도 세계적으로 볼 때 굉장히 작은데 이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아직도 적지만 국민들이 불안해할 수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정치권이. 사회적 거리두기 이꼬르 저는 소상공인 피해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의 피해를 강요하는 거잖아요. 그럼 정치권이 먼저 대책을 마련하자. 이 제안을 이재명 후보가 한 건 이건 정치인으로서 순발력 있게 잘한 것이죠. 근데 지금 이현주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재부를 먼저 설득해라. 그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지난 총선 때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도 기재부가 완강히 버텼어요. 기재부가 언제 바뀌었게요? 황교안 전 대표께서 전국민 주자 동의하는 순간 기재부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재부는 성격이 독특해서 정부 여당 내에서도 설득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여야가 합심해서 설득하면 설득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다른 나라에서처럼 당정청 합의하고 그리고 야당과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이번엔 국민을 위하여 여야가 합의하고 그리고 기재부를 압박해서 설득하는 좀 이런 식으로라도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좀 선제적으로 보상하는 안을 만들고 거리두기에 들어가면 어떨까 합니다. 네, 뭐 누가 집권하느냐 뭐 따지지 말고 먼저 선지원부터 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특단의 대책을 정부에 요청한 것을 두고 이러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이 후보가 차별화를 위해서 정부 방역 정책 때리게 나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이거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듣겠습니다. 네, 이 부분 좀 짧게 두 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방역 정책 때리기라기보다는 방역 정책 전체가 아니라 보상 부분에 대해서 미흡했다고 연일 때렸고요. 그거는 뭐 차별한지 아닌지 모르지만 여야가 다 동의하는 거고. 그래서 뭐 그거를 차별화로 해석하시는 건 약간 무리지만 속으로는 모르죠. 제가 그 속을 모르니까. 속으로는 그런 생각도 있을까요? 네, 이게 뭐 근데 그 후보는 지금 어쨌든 여당의 후보라도 현재 정권에 대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불만을 사실 극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거 차별화는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오히려 그 차별화가 안 되면 문제인 거죠. 그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이거를 볼 때 제가 지금 보면 사실 이번에 위드 코로나를 갔는데 이 위드 코로나가 어떻게 된 건지 어쨌든 그 하필 그 위드 코로나 시점하고 맞물려서 엄청나게 늘어나 버렸어요. 확진자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부의 어떤 대응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의 지점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특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제 접종을 갖다가 막 강제를 하면서 패스를 이제 도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이제 정책 당국의 마음을 이해는 합니다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어린아이들이라든가 청소년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이게 입증이 안 된 부분들이 있어요. 안전성이나 여러 가지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처음에 초기에 분명히 정부도 그렇고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 관계자 백신 관련된 관계자가
이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좀 약간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안 맞아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이제 그들도 다 청소년들도 다 맞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니까 어느 말이 맞느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국민들은 하여튼 아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끔찍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전까지는 비대면 수업한다고 그러면서 학교를 안 갔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근데 지금 학교를 다 나오라고 하면서 접종은 강제를 하니까 우선 이런 것들도 학교에 나오는 거 다시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다른 것부터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다음 아이들에 대한 강제 접종은 저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어떤 세세한 네네. 부분에서 저는 후보들도 민심을 좀 들을 필요가 있다. 그냥 너무 큰 것만 던지지 말고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이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여야를 떠나서 조만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이제 그 시행이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이 그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피해가 점점 더 커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여야가 힘을 맞대고 이 부분을 좀 해결하는 방안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오늘 그 맞짱 토론에서는 윤석열 후보 아내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논란,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한 선보상, 선지원, 카드 등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오늘 온종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내일도 대부분 지역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고요.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상 3도, 낮 기온은 서울이 영상 1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제주도와 남부지방 그리고 충청 남부에는 최고 40mm 정도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국민의 국회를 위해서 내일도 뉴스N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